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 현 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러시아는 말 그대로의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러시아 국가 부도가 온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오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엇갈릴 만큼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전쟁 중에 씨 뿌릴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엄청난 밀 생산지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밀 생산지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골드색이잖아요. 그게 네. 엄청난 그 곡창지대를 뜻합니다. 푸른 하늘과 곡창. 이렇게 씨 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제조 공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도 물론 충격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에도 당연히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경제 충격이 오게 되는 그 배경은 경제 제재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광물 자원 같은 거 이거 러시아로부터 수입해다 쓰지 마라는 경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나 광물 자원 팔아먹던 그런 러시아 경제가 엄청나게 수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모스크바 거래소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했죠. MSCI에서는 러시아를 신흥국 시장에서 제외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흥국 시장에 있지만 선진국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도 그것을 추진할 것입니다만 러시아는 아예 MSCI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은행들은 엄청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있겠죠. 뱅크런을 겪고 있겠죠. 루블화는 뭐 급락하고요.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데 외화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재앙이 찾아온 것이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투자 부적격이라고 하죠. 정크 등급. 정크 등급으로까지 강등시킨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니 러시아가 정말 엄청난 경제 충격하에 있겠구나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 부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게 국가 부도인 건가 아닌 건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 다양한 의사 결정에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러시아에도 당연하게도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 국가 부도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국가 부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국가 부도에 해당되는가를 진단 내려보면 러시아가 정말 국가 부도에 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국가 부도에 처했다고 내몰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볼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부도가 오는 그 경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엄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 모든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 빌려온 돈을 소위 차관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국채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차관을 빌려옵니다. 차관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겠죠. 지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차관을 갚을 시점을 좀 뒤로 미루겠어요. 연기하는 것. 그것이 모라토리엄입니다. 두 번째, 국가부도. 만약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그러면 국가부도 맞아요. 근데 모라토리엄 선언 안 했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그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채무상환 불이행이라고 우리가 소위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채무상환 유예를 선언하는 게 모라토리엄이라고 했죠. 근데 디폴트는 국채 만기가 도래했는데 차관을 갚아야 될 시점이 돌아왔는데 상환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 돈이 없는 거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채무 불이행,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게 디폴트입니다. 그 세 번째 경로는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 등급을 기술적 부도로 합니다. Selective Default. 기술적 부도 등급으로 강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의 신용 등급 자체를 계속 강등시키고 있다. 정크 등급까지 강등시켰다. 근데 이 정크 등급과 이 기술적 부도, 이 부도 상태, 디폴트 등급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 부도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찾아오고 이 세 가지 경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진단해 봄으로써 러시아가 엄밀히 국가 부도 상황에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의미심장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엄밀히 말해서 국가 부도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어, 러시아는 국가 부도 상황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는요, 이 달러 표시 부채죠. 이 차관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은 첫 번째 아닌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물론 3월에도 국고채 상환이나 또 이자 비용 지급 이런 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이자 지급과 국고채 상환만큼은 이 서방의 금융 제재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그 예외 대상에서 만약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디폴트랑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돈이 있으니까 채무 상환을 이행할 것이고 다만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금융 제재로 인해서 서방의 금융기관이 해당 그 이행하는 채무 상환액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상황인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오늘날의 해외 송금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 특정 국가로 해외 송금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께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데 해외 송금을 한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에 갑니다. 그럼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요청을 해요. 그럼 그 정보가 바로 우리 PD님이 미국에 만약에 계시다면 뭐 시티뱅크에서 바로 그 송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뭐 지급결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도 정보가 가고 국제지급결제은행도 거치고 또 역시 그 미국에 있는 해당 한국은행격의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을 거치고 그리고 시중은행을 거쳐서 드디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외 송금 프로세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 환거래 은행이 있어요. 그게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의 이 국고채 상환과 이자 비용 지급을 이행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급 대리인이 있는데 시티그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티그룹이 해당 채권자,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채권자에게 비용을 다 전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미 외신에 보면은 그 채권자들도 돈을 받았다는 채권자도 있고 받지 못했다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근데 이런 것이 현재는 금융제재의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부도는 있을 수 없다. 디폴트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은 예외 대상에서 있지만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는 계속 돈을 갚을 것이고 다만 그 갚은 돈이 전달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손해입니까? 서방 국가 손해입니까? 서방 국가 손에. 서방 국가 손해죠. 네, 채무자는 돈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는 디폴트는 아닌 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금융 시스템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가부도 디폴트 두 번째 디폴트에 해당하는 국가부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S&P와 그다음 무디스, 피치 이 세 개가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아닙니까? 이 신용평가사들이 각각 투자 부적격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투자 부적격 등급인 보시면 S&P는 CC 등급, 그리고 무디스는 CA 등급, 그리고
피치사는 C 등급. 어쨌든 러시아의 이 영역은 정크 등급이고 아, 네. 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등급이었는데 거의 매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등급을 계속 강등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은 이 정도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이 정크 등급은 여기부터예요. 그 정크 등급 중에서도 어, 매우 낮은 정크 등급에 해당되는데 네. 근데 지금 디폴트 상황에 좀 근접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다만 in default 이 디폴트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강등을 많이 시켰고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 맞습니다만 이 디폴트 상황 전 단계인 것이고 신용평가사들이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략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준 뒤에 그 뒤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디폴트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되면 결국 그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돈을 못 받는 채권자들은 다 누구예요? 금융 서방, 제재로 네. 인한 그렇죠. 서방 국가의 채권자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 러시아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릴 만한 그런 영역에만큼은 예외 대상으로 계속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실제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국가 부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러시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업들, 러시아 기업들의 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업 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부도를 겪는다라는 얘기는 갚아야 될 이자나 원금이 있는데 시일이 돌아왔는데도 그걸 못 갚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개 기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요. 러시아의 정말 최대 금강업체 폴리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폴리우스도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세계 10대 금광업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폴리우스도 2016년에 채권을 발행했었고 회사채인 거죠, 이거는. 그죠? 경알못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발행한 거니까 회사채고 국가가 발행했으니까 국채인 거예요. 그 회사가 발행한 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3월 28일이었거든요. 네. 엊그저께. 근데 이 상환일이 있고 또 그 밖에 남은 상환일들이 쭉쭉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폴리우스는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액션은 취하는데 근데 이 금액이 제대로 전달될지 여부는 금융제재에 따라 달린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알로사라는 회사입니다. 러시아의 그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알로사는요, 러시아 다이아몬드 생산의 90%를 차지합니다. 어, 그리고 러시아 연방정부가 더군다나 33%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 정말 제재하고 싶은 대상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산을 동결시킨다라는 경제 제재도 가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이런 굉장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금융 제재를 가함으로써 또 자산 동결의 결과를 또 초래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보고를 했는데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30% 정도가 러시아에서 나오고요. 러시아 광산. 그리고 이 중에서 90%가 알로사 소유. 그러니까 이 알로사는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CEO가요. 그 네.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네. 푸틴의 최측근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 또 부총리도 역임했고 국방장관도 역임. 이 세 가지를 다 역임한 사람. 푸틴의 최측근인 이분의 아들, 아들이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회사예요. 네. 당연히 미국에서는 제재 명단에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역시
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아까 국가의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듯이 또 이런 신용평가사들은 각각의 중요한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또 결정하는데 계속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러시아의 기업 부도 가능성이 많이 진단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죠. 세베르스탈. 이 세베르스탈도 이자 지급 마감일이 3월에도 있었고 또 4월 17일에 또 도래합니다. 제가 이 세베르스탈의 사례를 잠깐 제시해 드릴게요. 세베르스탈 같은 경우 정말 최대 철강 기업이고 러시아가 워낙에 많은 이 비철금속과 철과 관련된 이런 이 비철금속 광물을 세계에 보급하는 그런 국가 에너지나 자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베르스탈 같은 경우도 최초의 디폴트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 채무상환 불이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3월 16일에도 이자 지급액이 있었고 그리고 4월 17일에도 이자 지급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자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부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역시 러시아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도 금융제재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아, 결국 채무자는 이자를 송금한 거예요. 다만 네. 채권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미국 투자자에게 달러채 이자의 지급과 송금을 대행하고 있는 이 금융사가 있잖아요. 이 금융사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이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급과 송금을. 근데 그 허가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는 기업 부도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 제재나 경제 제재에 따른 기술적 부도 상황에 있는 것이지 실제 러시아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지금으로선 아니지만 이 전쟁이나 경제 제재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장기화되는가가 결정을 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실물 경제의 위협을 주는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일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책임지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걸 중간중간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루브라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루브라를 박스로 이렇게 모아도 뭐 사탕 사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루브라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도 상황에 오면 루브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안전자산 성격의 역할을 하는 자산의 가치가 치솟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화, 또한 그래서 금펀드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유망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네, 그런 변화를 좀 지켜보시고요. 러시아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는 과정에서 제가 한 달 전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쟁 상황 때문에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나 그 밖에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 밀도 마찬가지, 식료품 원자재 가격, 모든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비철금속 원자재. 이 모든 원자재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러시아인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데 이런 나라들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이어질 수 없고 또 이게 장기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 씨 뿌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밀 생산이 지금도 안 되겠지만 지금 씨를 덜 뿌리기 때문에 밀 수확량이 1년 후에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대로 탄광이나 공장이나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더군다나 국가 부도까지 오게 된다면
이런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원자재 스포사이클 안 온다의 무게를 실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 속에서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부도 상황에 견주해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또 높아질지를 또 생각하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그 주식 시장은 좋지 못하겠죠. 전쟁이 났는데 주식 시장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진 못하겠죠. 오늘 러시아의 기술적 부도 위기 관련해서 구독자분들께 김광석 교수님의 의견 전하고 싶어서 클로즈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주요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또 클로즈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